박정화는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68세 은퇴 교사였다. 40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원칙과 규율을 무엇보다 중시했던 그녀는 자신의 자녀 교육에도 같은 철학을 적용했다. 두 아들을 키우며 늘 공부 먼저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라를 입버릇처럼 말했고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를 존경했다. 하지만 아들들이 성인이 됐고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큰 아들 민호는 IT 회사에서 팀장을 맡으며 야근과 출장이 잦았다.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다 보면 며칠씩 연락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럴 때마다 정화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벨이 울리자마자 나오는 첫 마디는 언제나 같았다. 왜 이렇게 전화가 없니? 어머니가 살아있는 줄도 모르나? 정화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가 반가워 나온 자연스러운 인사였다. 그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업무 스트레스에 지친 민호에게는 달리 들렸다. 마치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 같았고 죄책감만 더해졌다. 엄마, 바빠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민호는 늘 이렇게 사과로 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와의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전화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졌다. 급기야 어머니 전화번호가 뜨면 지금 회의 중이라며 나중에 걸겠다고 문자를 보내고는 그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정화는 아들의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처럼 자주 전화하지도 않고 받아도 서둘러 끊으려 한다. 명절이나 생신에만 의무적으로 얼굴을 비추는 것 같았다. 서운함이 쌓여갔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아이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화는 혼자 중얼거리며 밤잠을 설쳤다.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그럴수록 아들에게 걸려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며 원망의 마음만 커져갔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려던 한마디가 오히려 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높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어느 날 정화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깨달았다.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왜 늘 야단치는 말투로 시작하고 있었을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소중한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김성희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70세가 된 지금까지 3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하며 두 딸을 키워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그녀에게는 강인함이 생존의 무기였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게으르면 안 된다가 성희의 인생 철학이었다. 딸들에게도 늘 이런 가치관을 강조했다. 큰딸 은주가 직장에서 힘들어하면 그까짓 일로 힘들어하면 어떡하냐고 말했고 작은 딸 수연이 육아로 지쳐 보이면 엄마 때는 더 힘들었다며 격려라는 이름의 질책을 이어갔다. 특히 전화통화 때마다 성희의 첫 마디는 정해져 있었다. 요즘 뭐하고 사니? 또 게으름 피우는 것 아니야? 성희 나름대로는 딸들의 근황이 궁금해서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직장맘인 은주에게는 엄마의 인사가 부담스러웠다. 아이 키우며 일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서 듣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따뜻함보다는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은주가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엄마, 저랑 통화할 때마다 늘 잔소리부터 시작하시니까 솔직히 힘들어요. 엄마한테 전화 받는 게 숙제 검사 받는 기분이에요. 성희는 충격을 받았다. 사랑하는 딸에게 잔소리꾼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딸들을 사랑하는지 표현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성희는 잠들기 전까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정말로 딸들이 게을러서 걱정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관심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방식이었을까? 돌이켜보니 딸들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었다. 자신의 걱정은 기우였고 표현 방식만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은주에게 전화를 걸 때 성희는 의식적으로 첫 마디를 바꿨다. 은주야, 요즘 몸은 괜찮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은주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네, 엄마. 괜찮아요 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들려주기 시작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던 이야기, 직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통화 시간은 평소의 2배가 넘었다. 성희는 놀라웠다. 고작 첫 마디를 바꾼 것뿐인데 딸의 마음이 이렇게 열릴 수 있다니. 다음에는 수연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말을 걸었다. 수연아, 육아하느라 고생 많다.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역시 수연도 마음을 활짝 열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성희는 깨달았다.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질책보다는 위로가, 걱정보다는 격려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작은 변화 하나로 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재수는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지 3년째였다. 73세가 된 그는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외로움에 갇혀갔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부심이 있었지만 홀로 남겨진 현실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력했다. 재순에게는 2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 진우는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한 달에 1~2번 정도만 안부를 물었다. 재수는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느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식들이 자신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커져갔다. 특히 진우에 대한 서운함이 컸다.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주말에 골프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우선시하는 것 같았다. 재수는 점점 예민해졌다. 진우가 며칠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죽어도 모를 것 같다며 핀잔을 주었고 가끔 찾아와도 이제야 오냐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진우가 아내와 함께 안부를 묻고자 집을 찾았다. 재수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지난주 병원에 갔는데 혈압약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아무도 함께 가줄 사람이 없어 혼자 다녀온 일이 서러웠던 것이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진우가 인사를 건넸다. 지내긴 뭘 지내? 혼자 썩어가며 지내지. 재순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진우는 당황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무슨 일이긴 뭔 일이야. 넌 왜 가족을 돌볼 생각이 없니? 아버지가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친구들이랑 노는 게 가족보다 중요하냐? 재순의 말은 점점 거세졌다. 그동안 쌓인 외로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진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저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매번 오면 이런 소리만 들어야 하나요? 그럼 오지 마. 내 맘대로 살아.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그대로 집을 나섰다. 재수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정말로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진우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재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길어졌고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다. 무엇보다 죄책감이 가장 컸다. 내가 너무 심했나? 진우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재수는 아들의 입장을 처음으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진우도 직장인이고 자신의 가정이 있으며 나름의 사회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주 올 수 없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이 지나자 재수는 견딜 수 없었다. 자존심보다는 아들이 그리웠다. 그는 평생 써본 적 없던 손편지를 꺼내 들었다. 어색한 손글씨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써 내려갔다. 진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혼자 있다 보니 외롭고 서러워서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너도 내 생활이 있고 바쁜 게 당연한 건데 아빠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내가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데 더 달라고만 했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언제든 내가 편한 때에 얼굴 한 번만 보여줘. 기다리고 있을게. 아빠가. 편지를 붙이고 나서 재수는 조마조마했다. 혹시 진우가 편지를 읽지 않으면 어쩌나, 여전히 화가 나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다. 사흘 후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였다. 아버지와 마주친 진우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 진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재수는 달라졌다. 진우가 찾아오면 고생했다며 따뜻하게 맞이했고 연락이 뜸해져도 먼저 핀잔을 주지 않았다. 진심 어린 사과 한 번이 잃어버린 부자 관계를 다시 세우는 열쇠가 되었던 것이다. 최미라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66세 여성이었다. 남편이 회사 일로 바쁠 때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하며 두 자녀를 키웠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났던 그녀는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도 항상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었다. 큰딸 수진이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미라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수진이 연구실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얘기해봐라고 조언했고, 논문 때문에 고민한다고 하면 계획표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접근해라며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취업 걱정을 토로하면 이력서부터 다시 써봐. 엄마가 도와줄게라며 즉시 행동 방안을 제안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진과의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다. 수진은 엄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횟수가 줄었고 전화를 해도 네, 알겠어요 라며 성의 없이 대답하고 빨리 끊으려고 했다. 미라는 답답했다. 내가 이렇게 좋은 해법을 주는데 왜 고맙다는 말도 없지? 왜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또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지? 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연구실 선배와의 갈등 때문에 울먹이며 전화했다. 엄마, 선배가 제 연구 아이디어를 자기 거라고 주장해요.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미라는 습관적으로 해결책부터 제시했다. 그럼 증거를 모아서 교수님께 말씀드려. 내가 먼저 아이디어를 낸 게 언제인지 메일이나 노트 같은 걸로 증명하면 돼.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기록을 남겨둬야 해.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화를 끝냈다. 미라는 혼란스러웠다. 분명 좋은 조언을 해줬는데 왜 딸은 기뻐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수진이 또 다른 고민으로 전화했다. 이번에는 논문 심사에서 떨어진 일이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논문이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미라는 또다시 해결책을 떠올렸다. 하지만 문득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니 뭔가 달랐다. 평소보다 훨씬 지쳐있고 상처받은 것 같았다. 순간 미라의 마음에 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그럴 때는 정말 속상했겠다. 미라 자신도 놀랐다. 해결책이 아닌 공감의 말이 먼저 나온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수진의 반응이었다.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속상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안 풀려요. 그제야 미라는 깨달았다. 딸이 원했던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었다. 그동안 미라는 딸의 감정은 무시한 채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네.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미라는 딸의 마음에 공감하며 말했다. 수지는 그제야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논문을 썼는지, 떨어졌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자세히 이야기했다. 미라는 중간중간 그래, 정말 힘들었겠다. 엄마 같아도 속상했을 거야 라며 딸의 감정에 공감해 주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수진이 말했다. 엄마, 오늘 통화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요. 엄마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까. 그날 이후 미라는 딸과의 대화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수진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딸의 감정을 헤아려 주었다. 정말 힘들겠다. 많이 속상했을 거야. 내 마음 충분히 이해라는 말들이 먼저 나왔다. 놀랍게도 수지는 다시 엄마와 자주 통화하기 시작했다. 작은 일상의 이야기부터 깊은 고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때로는 미라가 조언을 구해도 될지 물어보기도 했고, 수지는 엄마 의견도 듣고 싶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미라는 깨달았다. 사랑은
상대방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었다. 공감이라는 작은 다리 하나가 모녀 사이에 깊은 골을 메워 주었던 것이다. 한도영은 72세까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한 후 3년 전 은퇴했다. 40년 가까운 직장 생활 동안 수많은 부하 직원들을 이끌어온 그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을 누구보다 신뢰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시골에 작은 농장을 마련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이곳에서도 그의 리더십은 여전했다. 농사도 결국 경영이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 도영의 철학이었다. 그는 농업 관련 책을 수십 권 읽어가며 과학적인 농법을 연구했고 작물별 재배 일정표를 세밀하게 작성했다. 토양 분석부터 시작해서 파종, 시비, 방제까지 모든 과정을 계획에 따라 진행했다. 아들 상민 부부가 주말마다 농장 일을 도우러 올 때도 도영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며느리 영희가 토마토 모종을 심으려 하면 그게 아니야. 간격을 30cm로 맞춰야 해라며 직접 나서서 위치를 조정했다. 상민이 비료를 주려고 하면 아직 때가 아니야. 내 계획표 바라며 제지했다. 특히 며느리 영희와는 의견 충돌이 잦았다. 영희는 시골에서 자란 덕분에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와온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었지만 도영은 그런 경험적 지식을 옛날 방식이라며 무시했다. 어느 날 영희가 고추밭에 천연퇴비를 넣자고 제안했다. 아버님,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키우셨는데 고추가 정말 잘 자랐어요. 영희야, 그런 건 과학적이지 못해. 요즘은 화학 비료를 정량대로 주는 게 효율적이야. 내가 책에서 본 바로는 도영은 자신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확신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영희는 점점 농장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시댁길을 도우려 했지만 매번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의욕을 잃었다. 급기야 영희는 상민에게 당분간 농장에는 안 가겠어라고 선언했다. 왜? 무슨 일 있어? 상민이 물었다. 아버님이 제 말은 전혀 들어주지 않으세요. 제가 뭘 해도 틀렸다고만 하시니까 가기 싫어져요. 상민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영희가 농장 일 도우는 걸 좀 부담스러워해요. 도영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뿐인데. 하지만 며느리가 정말로 농장에 오지 않자 도영은 서서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혼자 농사일을 하다 보니 두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실감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쉬웠다. 어느 날 혼자 고추밭을 돌보다가 도영은 발견했다. 영희가 몰래 심어둔 천연퇴비 구역의 고추들이 다른 곳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잎의 색깔도 더 진하고 열매도 더 많이 달렸다. 도영은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방법보다 며느리의 경험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이론을 공부해도 실제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다. 며느리도 아들도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어른이라는 사실이었다. 자신의 방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음 주말 도영은 먼저 영희에게 전화했다. 영희야, 미안하다. 내가 말한 천연퇴비 방법이 정말 좋더라. 한 번 더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영희는 놀랐지만 기뻐했다. 정말요? 제가 아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주말 영희가 다시 농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도영이 영희의 설명을 주에 깊게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내 방식도 정말 훌륭하다. 도영은 진심으로 며느리의 지식을 인정했다. 영희도 시아버지의 체계적인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다며 서로의 방법을 조합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날부터 농장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영과 영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좋은 농법을 함께 개발해 나갔다. 상민도 두 사람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도영은 깨달았다. 자녀를 영원한 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나이와 경험의 차이는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자원이었던 것이다. 5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진실을 발견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박정화의 첫마디 바꾸기, 김성희의 따뜻한 인사, 이재순의 용기 있는 사과, 최미라의 진심 어린 공감, 한도영의 겸손한 존중.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았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작은 노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이면 충분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기보다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에 더욱 따뜻하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전화를 걸 때의 첫마디, 만났을 때의 첫 인사부터 바꿔보자. 작은 변화 하나가 가족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이다.